국회가 가까스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라고 표현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난번 연설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 역할이라고 얘기해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지요. 자, 오늘 연설 잠시 후에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신독재 현상이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것, 이것이 신독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태운 것, 이것 악의 탄생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달 관흥클럽 초청 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우리 모두 함께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공존,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 비판 세력에 대한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여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공존을 외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독재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지난번에도 대표 연설할 때 외신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김정은 대변인 역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코노미스트를 인용하면서 또 신독재 얘기하는 것 보면 직접은 아니고 뭔가 좀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본인은 품격을 높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코노미스트가 이랬다. 새로운 독재라고 하는 현상은 민주주의적 방식 속에서도 이제 뭐랄까 적을 규정하고 실제로 보면 적폐몰이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마 보수 진영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자기가 공격하고 싶지만 우리도 그랬지만 문재인도 역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독재라는 개념에 자기로부터 자기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 나경원 대표의 그런 발언이 스스로의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자기 그를 지지하는 부분들은 좌파 독재라는 말, 신독재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과연 방금 전에 나왔던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한 것처럼 실제로 독재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로부터 본인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건데 또 실제적으로 본인의 말 중에서도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정부 안에서 독재를 했을 때는 왜 그들은 내부에서 저항하지 못했느냐. 한마디 못하고 야당이 되었어야 정권을 잃었어야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국정상 지지율이나 일반 정당 지지율이나 모든 국민들 일반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문제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 했는데 지금 신독재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관련된 녹취를 듣고 정운갑 의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정당, 정치 세력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좌파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끼리 독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독재를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좌파 독재를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좌파 독재의 그 화신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의 현상과 같습니다. 오늘 왜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나경원 대표는 지난번에 김정은 대변이라든가 소위 지금 나 대표는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의식하는 그 대상층이 저는 철저히 나경원 대표 개인의 어떤 정책 계산 속에서 움직이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경원 대표가 최근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된 어떤 독재라는 표현이 신독재라는 또 뭐 새로운 개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층뿐만 아니라 일반 합리적 보수층에서 과연 그에 고개를 끄덕이겠느냐. 지금 나 대표가 방금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뭐 정치 이념이 다른 쪽의 제거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예. 지금 공존하고 있고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도대체 독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표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만 제가 보건대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집독기라는 개념을 좀 한편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또 그것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쪽에 지금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차후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어쨌든 한국당의 어떤 지지율 추세가 지금 하락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생산적인 그런 대안 제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대표 연설하면서 경제 어려움과 외교안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생산적 국회개혁에 위해서 어떤 점에 대한 어떤 포커싱이 아니라 그냥 지금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여당에 대한 어떤 독재 형태 또는 뭐 김정은 어떤 대변 이런 형태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프레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좌파 독재보다 더한 의미로 신독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좌파 독재라는 말이 안 먹히니까 신독재라고 바꾸는 것 같습니까? 뭐 두 가지 다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신독재로 구분을 한다는 이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코노미스트가 뭐 그렇게 정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코노미스트가 저는 그런 그 신문을 보도를 잘 안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나라의 언론 자유도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세계 기관은 제가 지금 판넬에 안 예. 나와서 그러는데요. 판넬 한번 잡아주시죠. 예, 거기다 예. 꽂아 놓으시면. 예. 세계 기관은 보시면서, 예. 프리덤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국경 없는 기자회 예.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인텔리전트 유닛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세 군데를 꼽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써놨어요. 글씨를 이렇게 많이 제가 안 쓰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써놨는데요. 프리덤 하우스 같은 경우에 한국을 자유국으로 분류합니다. 정치적 자유국, 언론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자유국으로 일단 분류를 하고 있고요. 국경 없는 기자회도 만족스러운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유닛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금 평가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요. 문재인 참여정부였을 때 이 수치가 전부 이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단계씩 다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자유국이었다가 부분적 자유국, 만족스러운 국가였다가 그렇지 않은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였다가 완전한 민주주의 평가 등급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의 최악을 기록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신독재면은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뭡니까? 구독제. 구독제인가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평가한 것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바에 따라서 아 문재인 정부는 독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최대한 외부의 시선으로 객관적인 기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 정부의 집권 여당이었고요. 그때 여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독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좀 인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는 나경원 대표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요. 네. 단계별로 이제 적용해 봤어요. 예. 이분이 이게 이코노미스트 인용한 기사는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이제 작년 6월 달의 기사입니다. 예. 수십 년의 민주주의가 승리했죠. 예. 근데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가 이게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4단계로 이게 신독재가 되는데 우리 상황은 거의 똑같아요. 1단계는 이제 위기 상황에 카리스마 지도자가 등장해요. 우리도 이게 그때 촛불 그 왜 탈핵 국면에 이런 위기 상황에 카리스마 지도자가 첫째 놓아요. 그 다음에 2단계 이 정치도자는 적하고 아군, 항상 이게 적을 만들어요. 이게 적폐 프라임입니다. 현 정권이 이게 모두 적과 아군, 적폐 프라임 만드는 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독립기구를 장악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법부죠. 현 정권에게 민변이라든지 뭐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게 사법부 또는 이게 감사원 이런 독립기구들을 장악하는 이게 3단계예요.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4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의회를 장악해서 법을 통해서 외관상 합법적으로 독재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스트트랙 선거법이에요. 이게 바로 좌파 민주당이나 다른 이게 당이 합쳐서 의회 합법적인 법을 강행 통과함으로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한다. 이게 4단계 독재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저기에서 짚을 대목이 분명히 있어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예. 지금 맨 처음에 설명을 쭉 하실 때는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보도한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패스트 트랙이 나오니까 패스트 트랙은 적어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 인용한 거예요.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이 4단계까지 있다는 거 거기에 패스트 트랙을 지금 끼워 넣으신 거죠. 제가 이제 그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다시 한번 이게 이코노미스트는요. 예. 1단계는 이게 위기 상황에 카리스마 지도는 나오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가 2단계는 일반적인 신독재의 개념을 저렇게 정리한 겁니까? 아니면 저렇게 우리 정리한 한국 상황을 저렇게 정리한 겁니까? 아니, 일반적인 일반적인? 뭐 필리핀이든 터키든 그걸 전 신독재라고 세계 한다. 예,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상황을 일반적으로 정리한 거고 예. 그게 1단계로 위기 상황의 카리스마 지도자, 2단계는 이게 적과 아군의 구별, 3단계는 이제 그 독립기구 장악, 이해가 4단계 갔습니다. 법을 통해서 예. 완성. 이걸 제가 우리나라 해석해 보니 그래 보니. 촛불부터 이게 제가 이제 해석한 거죠. 예. 이해가 명확하게 되네요. 원래는 우리 김수환 평론가 들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터키라든지 또 중남미 국가라든지 소위 민주주의 수준에서 과연 동구 국가들이라든지 그렇게 한 젊은 한 지도자가 의회를 대부분 장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진짜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민주주의 표본으로 지금 보여지는 나라예요. 저 홍콩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본받고 있고 그렇다고 그동안에 어떤 역대 정권의 어떤 있어서도 대통령의 자녀들도 감옥에 가고 이렇게 민주주의 표본으로 된 나라들은 어떻게 실제로 전혀 민주주의적 수준의 정치 선진화가 뒤떨어진 나라와 동일시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하는 것은 아마 중남미 국가들일 겁니다. 포퓰리즘과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소위 피그라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죠. 포르투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떤 그 그리스로부터 촉발되는 여러 가지 국가들과 현재 대한민국을 그렇게 같이 볼 수 있느냐. 난 거기서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예. 자, 우리 김수감 평론가도 꽂으셨는데 먼저 정리를 한다면 지금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앞서서 신독재를 이코노미스트가 규정한 것을 정리하면서 뒤에 패스트트랙까지 개인의 의견을 첨가함으로써 나경원 원내대표의 신독재라고 하는 규정이 일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읽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가 예를 든 나라들이요. 헝가리,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터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흔히 얘기할 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이 자유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에요. 극우가 집권하고 있는 곳이라고 전 세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폴란드는 자유노조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극우가 집권하고 우파가 집권한 다음에 지금 폴란드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구소련 연방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러시아 체제에 들어서고 짜르 체제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도 소련 연방에서 벗어났잖아요. 벗어났다가 얼마 전에 난민 사태 나올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극우가 집권했다고. 그래서 난민들 다 막아버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극우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을 오히려 스스로 국격이라든가 이걸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를 들려면 오히려 제대로 된 비유를 들어야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욕을 할 만한 비유를 들어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적절한 비유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예. 혹시 뭐 선족 변호사 반론 있으십니까? 충분히 설명됐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예. 판단할 거예요. 네. 자, 최수영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네네. 저는 그 나경원 대표가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선한 권력은 없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비로소 이제 권력자의 배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야당의 말을 귀 기울여라. 뭐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되는데 다만 신독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좀 고민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 지점에서 한번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연설이 왜 그때 2015년에 있었던 연설이 박수받았는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개혁보수를 얘기하면서 예.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연설 하나로 유승민 의원이 그야말로 지도자의 반열에 대권 후배 반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됐는데 제 기억에 그날 아마 국회에서 당해서 여야 의원 다 박수를 친 걸로 예.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왜 이게 사실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게 아무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의 원내 전략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전 이 연설에는 최소한 저는 시대 정신과 현실 정치의 고뇌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전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도 조금 자기중심적인 얘기들만 너무 하지 않았느냐. 예. 그야말로 아전인 수격의 얘기들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왜 그 연설을 한 번쯤 짚어보면서 왜 원내대표 연설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그야말로 내가 그 꿈꾸던 정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 저는 한번 그걸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공감합니다.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연설의 울림이 훨씬 더 크죠. 김한기 변호사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말 오늘 연설 중에서 좀 일정 부분 공감 가는 거 있었는데요. 근데 신독재란 말을 계속 독재란 말을 계속 쓰시는데 일단은 아까 서 변호사님도 예를 들어주셨지만은 그게 좀 약간 잘못된 게 적들만 찾아내기, 권력기관 장악 얘기하는데 지금 현 정권 2년 동안 보면은 정권 실세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님이 한번 구속됐었죠. 그리고 송인배 비서관도 좀 유죄 판결이 나왔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당시 장관이 또 영장 청구까지 됐었어요. 지난 과거에 현 한국당 전신 10년 동안 임기 초반에 이렇게 권력의 어떤 실세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독재란 말은 모르겠습니다. 구구라든가 진짜 한편에 쏠린 분들께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공감 가기 힘들고 현 정권에서도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거든요.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아픈 부분을 좀 제대로 지적을 하고 좀 어떤 국민들에게 비전이라든가 좀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공감대로 얻지 독재란 말은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